5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후보 검증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후보자 3인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동시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처 어디였다고 보세요? 지금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이제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제하고 박준영 해양수사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치열한 것 같고 공수도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임혜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자 조국이다라는 이제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인데 그런 주장의 근거는 배우자를 논문 실적 쌓아주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논문 표절까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혜숙 후보자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아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학적 분석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의 딸 같은 경우는 인턴 이주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일 비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 표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논문 제1 저자로서 실제로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기여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임혜숙 후보자는 실제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했고 또 전체적인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주장만 있을 뿐이니까 정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검증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 기관의 결과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5 후보자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저게 하루하루씩 있었다면 매일매일 큰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다 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4월 초에 우리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근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알았으면 그전 상황 같으면 중립내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을 판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공직 출신이거나 아니면 전문가 출신이거나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사나운 개 피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호랑이 만난 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비리의 그 종합 세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에 5대 원칙, 7대 원칙 우리가 하도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위장전입 무슨 다운 계약서 음주운전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그 대통령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쫌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을 내놔서 저는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야당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국민들 그 보편적인 시각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후보자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저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 알고는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여전히 밖에 있는 시중의 여론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자체적으로 확증 편향 내지는 내부 정서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 틀을 아직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과기정통 임혜숙 후보자, 그다음에 해수부의 박준영 후보자는 더더욱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지금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이 세 부처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겠다. 부적격 정도뿐 아니라 청문 보고서마저도 채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당 단독으로 채택은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174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해서 108석 이상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의원 숫자가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거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보고서 채택도 강행할 수 있고 사실은 장관 후보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셔도 되거든요. 그게 벌써 29번째나 됐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좀 문제 제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별 의미 없는 문제 제기.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좀 어느 정도는 체감했던 정부 여당으로서 이걸 또 마냥 어무만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지금 시기적인 또 현실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늘 정치 행위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법적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사실상 과반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20일 이내에 안 하면은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해서 그래도 안 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즉 그 얘기는 이제 민심이 심판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선거에 담긴 민심의 의미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고르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 이제 모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뭐 20명 정도를 접촉을 했는데 다 고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임기 말 집권 5년 차니까 낙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레임덕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이제 조울질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느 게 더 플러스고 어느 게 더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송영길 신임 민주당 당 대표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당의 목소리를 차별화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쇄신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즉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없도록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심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은 만약에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읍참마속에 결단해야 된다라는 진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낙마가 될 사람도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 신임 대표가 청와대 일정 부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필요하죠. 상황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청문회 한번 겪었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나올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예.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총리입니다. 그럼 내년 대선을 아주 잘 그다음에 그 중립적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총리인데 과연 민주당 소속의 의원 출신으로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분이 이렇게 중요한 대선을 잘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중립적으로 그다음에 제일 그 여야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선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1년을 총리로서 어떻게 잘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가면서 운영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게 라임 펀드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김부겸 후보자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위 딸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전 아이들까지 관련된 이 펀드 문제가 지금 그렇지 않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오면서 진행이 의혹이 쌓여져 오고 마침 그래서 뭐 내일하고 모레 있는 청문회에서도 증인들도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집중적으로 채택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해서 이 라임에 있는 펀드 관련해서 과연 김부겸 후보자가 라임 이종필 부사장 등을 비롯한 사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뭐 특혜라는 게 결국엔 로비가 될 텐데 이런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청문회 진행되고 이에 대해서 표결 붙여질 텐데 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여당 이 세가 너무 세서 표결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질 상황이 오고요. 어쨌든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청문회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배 교수님께서는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어떤 부분 짚고 계신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선에서 관건 선거가 상당히 염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시대에 관건 선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나름대로 대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건 선거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완전 상실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기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더 나아가서 하명 수사와 또 연루 의혹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예. 그런데 당시에 내려와서 하명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뭐 격려했지 않느냐라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그건 상당히 피해 의식의 발로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통합에 좀 적합한 인물이다. 이유는 이제 본인이 대구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선 가능성 충분히 보장된 그런 지역구를 포기하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당 경력이요. 과거에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또 진보 정당에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통합에 좀 적임자다. 그래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가 다 동의를 해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선면성을 좀 부각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 계산이 담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강력하게 대여 투쟁의 깃발을 좀 들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원내 상임위 배분을 다시 좀 하고 싶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라임 특혜 관련해서는 일단 두 부분을 좀 봐야 될까. 첫 번째,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느냐 또는 연루가 됐냐면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위, 딸 등의 뭐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펀드에 가입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펀드에 가입하면서 특혜가 있었느냐 그리고 환매를 받으면서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실제로 가입의 특혜도 없었고 또 환매도 특혜가 또 없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라임 펀드에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입의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뭐 환매 특혜가 있었는지 부분은 이제 조사하면 나올 거고 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이 가족들 또한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라임 펀드 관련해서 내일 뭐 다시 청문회 국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특정 어떤 전 경제 전문지가 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펀드 이름도 특정이 돼요. 뭐 테티스 11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6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이 중에 4명이 김부겸 장관 그 사위 가족이고 여기에 하필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가입을 해서 그 펀드를 특별 관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보도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특혜 의혹, 로비 의혹이 굉장히 그 가열차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청문회에서 이 건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를 관리했던 증권사의 사장, 그다음에 뭐 센터장들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내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문제는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거나라고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내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포함해서 피해자 대표들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 새로 꾸려진 이후의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 새로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려면은
협상의 양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선면성을 좀 부각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강력하게 대여 투쟁의 깃발을 좀 들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원내 상임위 배분을 다시 좀 하고 싶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라임 특혜 관련해서는 일단 두 부분을 좀 봐야 될까. 첫 번째,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느냐 또는 연루가 됐느냐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위, 딸 등의 뭐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펀드에 가입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펀드에 가입하면서 특혜가 있었느냐 그리고 환매를 받으면서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실제로 가입의 특혜도 없었고 또 환매도 특혜가 또 없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라임 펀드에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입의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뭐 환매 특혜가 있었는지 부분은 이제 조사하면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이 가족들 또한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내일 뭐 다시 청문회 국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특정 어떤 전 경제 전문지가 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펀드 이름도 특정이 돼요. 뭐 테티스 11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6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이 중에 4명이 김부겸 장관 그 사위 가족이고 여기에 하필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가입을 해서 그 펀드를 특별 관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보도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특혜 의혹, 로비 의혹이 굉장히 그 가열차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청문회에서 이 건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를 관리했던 증권사의 사장, 그다음에 뭐 센터장들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내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거나라고 될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포함해서 피해자 대표들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 새로 꾸려진 이후의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 새로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려면은 협상의 양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법적으로 끝난 부분이다. 그래서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장님 자체도 이제 좀 다시 협의를 해라라고 하면서 본회의도 미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임위원장 분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21대 원구성 상반기 할 때도 11대 7로 배분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남은 쟁점, 법사위원장을 서로 여야가 가져가겠다라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논리, 관행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의 관행을 보면은 당장 20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집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행의 논리로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여야가 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체계 작구 심사의 명목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안 하고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제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다시 하려면은 이 법사위 운영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훨씬 여야가 협상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그러면 또 다른 일정의 지연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맘만 먹으면 당장 본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여야의 의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이 국난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여야가 좀 협치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위기
위기를 좀 극복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협치의 모습으로 보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대 7 정도로 원래는 배분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도 다른 위원 상임위 자리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쟁점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돌아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는 그것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상임위도 그래도 가져오는 게 낫다라는 걸 이번 21대 초반부터 좀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거는 다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여당 독주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부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건 전략적인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다 양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 4월 7일 재보선에서 압승하지 그 않았느냐라는 영향도 얘기가 있을 있거든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대 7의 그 원구성 협상 자체를 다 거부한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몫을 주는 것 자체를 다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에서 안 준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백 교수님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불가피 숙명적으로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정치의 중심은 여의도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양당 전당대 민주당은 이미 이제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 국민의힘은 뭐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도부가 변화되는 상황.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 협상은 2년 임기, 그러니까 총 국회의원이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임기로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되는데 작년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잘못돼 있고 왜곡돼 있는 국회 문제를 정상화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선 후보들을 양당이 내고 이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만들려면 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예. 국회 정상화를 하자라고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하거나 해야지 이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중진들이 뭐 상임위원장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작년에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해석이다. 예. 저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이 건은 열어놓고 그다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놓고 가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측면이에요. 예. 근데 상임위 배분을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또 백 교수께서 말씀을 작년 하시는 그렇게 그 했죠. 부분이 있지 작년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작년에 예. 180석 그 총선 결과에 의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 여권이 몰아붙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 이전에도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국회 여러 법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막 진행이 되는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적인 판단이었고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다시 배정하자는 국민의힘 내부적인 필요보다는 오히려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의 필요가 의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중에 법사위원장이 도드라져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전향적으로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처럼 선을 딱 긋고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국회 싶습니다. 정상화 차원에서 이 상임위 위원장 자리 재분배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고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그 김기현 원내대표는 작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사실은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장도 국회 부의장도 다 완전 여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법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라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깔딱고개 비슷해서 꼭 거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지금 본회의의 운영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해서 회기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사위원장 여당
흔쾌히 양보해서 야당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그 여당과 다시 얘기할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의장석도 그다음에 법사위원장도 다 여당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좀 지나친 욕심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 재배분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조금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봉하마을 참배조차도 연기를 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선미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즉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좀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반영해서 쇄신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내 핵심 친문 세력들이 최고위원회 또 3명이나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쳐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새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예.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문성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한간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그럼 어떤 부분이 나오겠는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LTV 등 이 대출 규제 완화 문제.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 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좀 완화해 주자, 규제를.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제도적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 장기 고령 입주자들은 상당히 종부세가 부담이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의 해법이 나올 것 같고요. 돌아가서 아까 이제 국회 정상화를 얘기했는데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려면은 여야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 대변인께서 법사위원장만 다시 양보해라. 그게 정상하다 하면은 다시 국회는 협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또 반복해서 죄송한데 제도적인 계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사위원회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다 심사 끝났는데 본인들이 다시 또 심사해가지고 법안을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것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야는 끊임없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당대 과정 통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종부세 문제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문제를 해서 전 부동산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바꾸고 사무총장 비서실장도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도드라지는데 저는 민주당이 전 그 송영길 대표 체제로 가면서 혼란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친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주장들은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 쭉 해왔는데 지금 현재 당 구조는 친문 최고위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당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문자 폭탄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장들이 계속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결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저희가 인사청문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불가피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청와대는 과거와 다른 상황 속입니다만 그래도 당에 뭔가 계속 주장 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대권 후보 뽑는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대권 후보들은 또 다른 얘기들 계속 할 거고 이런 와중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함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부터 해서 저는 오히려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지도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은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문 주류 인사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기존 당 그리고 청와대 정부의 이런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아무리 혼자 추진한다고 한들 과연 이게 혼란만 더 초래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대변인께서 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난상 토론을 거치겠죠. 그래서 정리된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상당히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결론일 경우에 다시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이제 송영길 새 대표 같은 경우 처신을 보면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캐릭터가 직설합법을 마구 던지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기조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정리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핵심 친문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미 미세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세금 규제 부분, 세금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